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여러분 생각하셨던 일들,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하나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고, 여러분께서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또 여러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제 채널이 여러분의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새해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 모두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시길 소망하면서 모아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시대이고 그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그 해안을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이라는 또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게, 전쟁 준비로 분주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이게 연달아 있다가 지금 현재 또 움직임을 보면 앞에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은 뭐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대만하고 남중국해이고, 그러면 북한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아마 중국이 북한한테 너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미국인데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걸 분산시켜줄 세력이 뭐냐? 그건 북한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강력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또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를 하면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핵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쟤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들잖아요. 이건 뭐 막가파 시기니까. 제가 지금 좀 소름이 돋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있잖아요. 미국의 공격력, 군사력을 좀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둘로 쪼개져 있고 중국의 편에 서 있는 주요국들이 이제 중동과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공격력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면 러시아는 전쟁을 더 강하게 일으켜야 되고 중동도 중동대로 나름 전쟁을 확산시켜야 되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한국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사력이나 그 어떤 전쟁의 그 포커스를 대만에만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주한 미군을 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빼서 대만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정말 군사력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건 필연적으로 세계대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무서운데요. 사실은 그 러브 전쟁도 그렇고 이번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도 보면 사실은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점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공언을 하고 있는 바이고. 물론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그걸 접수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수단을 써도 쓸 수도 있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력 점령을 하겠다는 말인 거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 사실은. 그리고 점령하기 위한 군사 연습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대만을 삥 둘러싸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다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유럽에도 두고 중동에도 두고 뭐 아시아에다가 두고 전 세계가 다 미군 기지가 다 있었고 미군을 주둔시켜 놨었고 네. 그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전 세계에 펼쳐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어요. 또 중동에서도 군사들을 뺐어요. 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중동에서도 지금 터진 거고 네. 아프리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억제력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야, 그러면 만약에 이 네. 중국 대만 문제, 네. 이 문제가 전개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도 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전개될 때, 소위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현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북한 보고 뭔가를 하라 그럴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왜? 대박을 만났어요, 북한이. 네. 러시아, 그 푸틴이 김정은을 불러서 만났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을 찾아와서 거의 숙이다시피 해가면서 무기를 받아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국정원인가 뭐 그러니까 군사 정보기관이 네. 국정감사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152mm 포탄을 네. 100만 발을 제공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냐면요. 돈으로 하면 예. 152mm 포탄 한 개가 추정컨대 최소 $1,000예요. 그러니까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100만 발이면요. 네. 100만 발이면 14억 달러? 14억 달러? 그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제가 계산한 바로는 북한 GDP의 4%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북한이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굶고 뭐 아무튼 저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러시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주지는 않을 거다. 석유. 러시아 석유가 남아서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생산은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석유, 식량. 러시아 또 그 식량 대국 아닙니까? 맞아요. 또 핵 기술. 예. 이런 거 북한은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은. 그렇죠. 예. 그러니 아마도 북한 군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중국이 부추겨준다? 네. 그럼 뭐 옳다고나 하겠죠. 어쨌든 북한의 역할이 좀 커지네요. 세계 국제 전세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예, 이렇게 어쨌든 전개되다 보니 한반도가 매우 중요해진 더 게요. 중요해지고요. 북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도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남한도 또 역시 북한이 네. 중요해지니까. 남한의 방산 한화 같은 데 지금 네. 대박 났잖아요. 한화, 현대, 로템, 무슨 그 카이 이런 데 다 지금 수출이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전쟁을 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이든 미국이든 간에 뭐 기껏 전쟁을 해봐야 테러에 대한 전쟁이지 네. 이런 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군사비도 아주 극도로 낮춰놓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도 다 거의 뭐 붕괴 상태까지
그 없어진 방산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막 수십 개씩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근히 살아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엔지니어도 없고 네. 뭐 다 이렇기 때문에 무기를 그러니까 사겠다고 가서 줄을 서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그러네요. 또 팔레스타인, 예. 그건 이제 몰래 이제 엉터리 무기들을 만든 거고, 네. 러시아, 중국, 요 정도가 꾸준히 무기들을 생산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이 갈라지다가 보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무기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 업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또 저쪽 러시아 저쪽은 네. 북한인 거고요. 그게. 네. 네. 중국은 무기까지는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에 쓰이는 기술 정도는 러시아한테 제공해 주겠는데 네. 무기를 직접 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아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이 전쟁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요 질문은 갑자기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할 때 등장하는 그 경제적 현상들, 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이 끝날 때 발생하는 네.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러우 전쟁이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 주길 바라고요. 근데 특히 독일 경제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올해 독일 경제가 역성장하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그렇죠. 나라들이 에너지를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대응력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경제가 되게 재밌는 게 유러피언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나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나라 역대급 물가 상승률에 주네요. 6%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나라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쟁이 끝나게 될 때쯤에 특히 유럽 경제 혹은 세계 경제 그때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나름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는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네. 핵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네. 그냥 끝난다면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휴전으로 끝났듯이 그 정도 상태로 만약에 그냥 막을 내린다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럽 국가들은 이제 계속 침체 하강의 단계로 저는 접어든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동력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독일, 네.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동력이 없어요. 네. 성장의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거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힘들죠. 예. 러시아가 붕괴되면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연방이 해체가 돼서 네. 다른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현재의 그런 그러니까 전체주의 러시아 네. 그 상태가 뭐 푸틴이든 그 다음이라도 뭐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계속 그 에너지 거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럽 중에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동유럽이에요. 네. 오히려 동유럽입니다. 전쟁 이후에요. 예, 전쟁 이후에. 예. 특히 우크라이나죠. 예.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 또는 2차 대전 이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2차 대전 이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가 패전국입니다. 일본, 예. 독일, 이탈리아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재건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승전국은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승전국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패전국은요, 네. 다 뒤집힙니다. 그러네. 모든 게,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예, 거예요. 체제가 바뀌고, 원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그 맨서 올슨이라고 예.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이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저렇게 급속 성장을 하느냐. 네. 그거는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예. 사회가 굳어버립니다. 예. 변화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부모가 뭐 하고 있으면 그 자식도 그거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네. 웬만하면 이제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추락하게 돼 있는 거죠. 붕괴는 아니지만 네. 서서히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망하게 되면 네. 새로 시작해요. 거기서. 그렇죠. 네. 거기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그야말로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처음에는 비참하지만.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주 단적인 예를 보면 주인과 머슴, 마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일본 일제시대 그게 꽤 없어지긴 했어도 네. 여전히 조선시대에 종놈, 네. 뭐 양반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 직장도 그래서 위아래 뭐 이거 굉장히 심하고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6.25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요. 예.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뭐 여기에 뭐 양반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오히려 다 잡아 죽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뭐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이 어딨냐 이제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다 것이고. 같은 처지니까 쉽게 예. 말하면 전쟁 이후에. 예. 예.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데들은 발전을 못해요. 필리핀이 대표적인데. 네. 예.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게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반공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남한은 최소한 박정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노동운동도 못했어요. 그냥 지가 멀어서 지가 먹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뭘 해서 뭐 거기에 기대 간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게 뭐 우리를 이만큼 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완전 번영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말씀 속에 제가 그냥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베이비 붐 혹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 직후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 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정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결과적으로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경제적으로 역동성으로 발현이 되고 예. 그게 출산율로도 나타나는. 그렇죠. 소위 전쟁 중에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우리하고 지금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거기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고요. 그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나라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러시아였으니까 거기가.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이 군사 무기 공장을 가장 많이 배치했던 데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고 거긴 그냥 러시아예요. 소련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갈라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는 러시아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푸틴이 야 저게 무슨 나라야 저거는 그냥 러시아지 지가 무슨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샀는데 그 폴란드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그 동유럽이 다 사실은 그래요. 좀. 그런데 저 푸틴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 러시아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고 러시아를 안 하면 그럼 어딘데? 나는 유럽이야. 유럽처럼 될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럽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만약에 핵전쟁이 아니라면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할 나라는 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쪽 나라들일 거라고 봐요. 동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왜냐하면 사회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서유럽 국가들은 별로 희망이 없다. 저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은 방위 산업, 방위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사회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들은요,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결과물이 쓰여서 다른 데 생산에 쓰입니다. 근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말고는 쓰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할 때는 그게 GDP에 잡히지만 그게 쌓여 있으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유럽 국가들의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지금 경제적 상황인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나니 생산적인 부분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굴러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가늠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소위 전쟁의 시대,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각국이 이 전쟁이라는 그 현상이 어딘가에 벌어지고 있으면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느꼈지만 먼 나라에서도 무슨 전시 상황 같은 비슷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방위 혹은 군사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사온다든가 그런 이 국방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무기 시장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내년까지. 그렇죠. 근데
전장이 끝날 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의 흐름이 있다든가, 네, 어떤 기회가 있다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아도 우리가 주가가 반등한다든가 세계 곡물 가격이냐 유가가 폭락하는 흐름의 전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날 아마 주식 시장부터 세계 원자재 시장이 급등락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논조, 아마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들은 그런 정도의, 제가 그걸 딱 쓰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주셔서 그런 정도의 성찰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번 전쟁은 2024년 그때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어요. 그 대선 전까지는 절대 전쟁의 흐름이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대리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진작부터 러시아에 아무 무기 안 줬으면 이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에서 제일 좋은 건 이 전쟁에서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영웅이 선거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기는 뭐 공정한 선거다 아니다 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전쟁에서 완승하면 이건 또 한 번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압승을 한다? 와, 쉬운 일이 아니고 러시아도 미국을 대상으로 내가 압승을 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국가는 진짜 패권 국가로서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적 판단 아래 두 리더십이 선택한 가장 좋은 차선책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전시에는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는다. 전시의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쟁 상태를 약간의 소강 국면으로 선거 전까지 끌고 가면 어떤 시그널을,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냐면 전쟁인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전쟁 중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역시 힘을 줘야지. 이런 기저가 많아서 이 차선책을 두 정상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전쟁은 누가 완승을 하던, 누가 완전 항복을 하던, 휴전을 하던, 정전을 하던 모두 어디서 전쟁이 끝나냐면 테이블 위에서 끝나요.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일왕이 완전 항복을 할 때도 테이블 상에서 사인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정전도 정전회담하고 사인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번 전쟁이 딱 끝나는 것도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상에서 놀 안건, 그 안건이 정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줄 건 주고 니네가 받을 건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맥락적 이해와 향후 그 맥락에 기초해서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특히 이 러시아가 또 미국하고 싸우는 동안 조금 중국하고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그쪽 우방국들, 이들이 마치 세계가 둘로 쪼개지듯이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 이야기했으니까 중국 얘기를 좀 또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특히 디플레이션 상황, 지금 0% 물가 상승률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인데 중국만 0%대 찍다가 0%를 실제 찍고 마이너스 0.3%까지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뭐 지난 22년 7월부터인가 계속 쭉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실업률은 역대급이고, 근데 지방 정부 부채는 너무 많고, 회생할 수 있는 동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어느 한 나라에 요즘까지 전개됐던 전 세계 경제 흐름은 네.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서로 막 그 거미줄처럼 네. 밸류체인으로 얽혔던 게 지금까지 전개돼 왔던 경제 흐름이고 네. 방향인데 그게 최근 한 짧게 잡으면 한 2, 3년 동안 또 길게 잡으면 한 4년 동안 급격히 와해되고 있어요. 네. 밸류체인이 진짜 마침 우리 테이블이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딱 둘로 쩍 갈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중국이란 나라에 반드시 뭘 팔아야 되고 거기서 뭘 사와야지만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금 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미국의 어떤 압박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책에서도 제가 많이 적어드렸습니다만 그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의 흐름들을 쭉 보면 이제 진짜 전 세계는 두 가지 경제 축으로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네? 이런 맥락을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주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호주랑 중국은 관계 설정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저기 중국이 서구 열강에 100년 이상 조차당한 영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홍콩, 마카오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호주가 중국에게 항구를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어요. 호주 영토에 있는 항구인데 중국이 거기에 100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딱 그 지자체의 수장,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 사인하고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뭔가 다양한 루트로 거점 지역이나 항만들을 이용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걸 막기 시작한 그 첫 그 대목을 거기 적어놨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히 차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그 100년 사인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 석탄 수출 안 하고 뭐 철광석 수출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많은 자원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조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니네 그럼 우리 호주산 와인 안 사면서 점점 단절돼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로 중국을 사용했던 국가들은 이제 아니 우리가 가격을 싸게 물건을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딘가 수출을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생산하지? 그렇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거점 기능도 많이 상실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모든 자원을 납품했던 그 경로가 중국에다 팔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식으로 자원을 수급하는 짝짓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많은 자원을 중국에서 선적해서 가져왔지만 그게 슬슬 다른 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원을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격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갖다 팔자 소비시장으로 바라보는 중국도 예전 같은 매력도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이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소비도 잘 안 일어나고 해외와 여러 가지 교역이 또 옛날 같지 않게 된다면 그럼 중국 경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기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경쟁한다? 아마 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겁니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국가고요. 미국은 야 제가 이제 고개를 드네. 저거 싹을 자르자. 그러니까 만개가 돼서 너랑 나랑 한판 붙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피우는데 그 싹을 자르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맥락도 뭐냐 하면 반도체예요.
네. 중국이 외국에서 석유를 사오는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사오는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건 결국 반도체 수급이라는 건 달리 말해서 중국 경제가 가동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일종의 석유보다 더 중요한. 네. 근데 그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고. 예.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후기 철기 시대로 중국을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니넨 글로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는 모든 일은 규제 없어요. 너 그거 해볼 거야? 해.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규제를 만들게.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서 뭘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드론. 이건 중국이 학자들의 농담입니다. 제가 출장 갔다가 그분들이 농담 삼아 그러는데 한국은 드론 왜 안 하냐? 니네도 제조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규제가 심하다. 군사기지가 너무 많고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띄울 수도 없는데 드론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말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도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인데 니는 드론 어떻게 하니? 그 당시 예전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 규제가 없대요. 마음껏 뛰어댄다는 거예요. 왜? 육성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이렇게 규제 없습니다. 마음껏 일단 판 벌려보세요. 그 다음 저희가 하나씩 규제를 그 상황이 더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가 기조인데 딱 하나 그렇지 않은 섹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모든 건 다 열어줬는데 코인만 전면 금지했어요. 그게 중국의 절박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 근저에 제일 중요한 게 사회 통제예요. 미국이 자꾸 흔들어대고 민주화 이런 목소리 막 내고 신장 위구르 애들한테 위구르 니네 한족하고 다르잖아. 야 니네 옛날에 독립하고 싶었잖아. 옆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홍콩 애들에게도 민주화 시위 막 푸시하고 내몽골 지역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좀 쉽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이란 하나의 판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모든 인더스트리는 전부 사회 통제에 도움이 되는 인더스트리만 육성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냐? 모바일 결제. 핀테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아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영화 보다가 어느 날 형님 검사 왜 얘기해봐. 그래서 검사들 진짜 저렇게 형사들하고 잠복 근무하고 딱 이렇게 사람 잡고 요즘도 그래요? 그랬더니 야 언제적 얘기를 하니 요즘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딱 2가지만 데이터 얻으면 끝난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결제하고 휴대폰 사용해요. 그럼 이 사람이 24시간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돈을 쓰고 누구랑 통화하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2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나와. 그래서 누가 요즘 잠복근무하냐?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진작부터 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알리페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결제. 거기는 그 거지도 국어를 알리페이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리페이만 까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받았고 어디서 돈을 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안면인식 기술과 CCTV예요.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48%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흉악 범죄가 요 근래 많았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일성지 도시에서는 아무 흉악 범죄가 없어요. 제가 봤던 가장 안전한 도시가 중국 일성지 도시예요. CCTV가 24시간 여기저기서 4K 해상도로 날 다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사회 통제에 도움되는 기술들,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딱 하나 비트코인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뇌물을 수수받았는지, 돈을 어디서 결제했는지 이걸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생태계에서 벗어난 결제망이잖아요. 이걸 중국에서 활성화시킨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신산업을 더 육성할지, 어떤 신산업을 육성 안 하고
제재를 가할지를 판단하는 가이드는 딱 하나. 중국의 체제 유지에 도움되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나라를 알아야 다음 그 나라에서 잘 나갈 섹터, 그 나라에서 지원할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맥락인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고, 물론 한때 성장률,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뭐 14%대까지 이르렀지만 올해가 5.2%, 내년이 4%대 네.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거기에 디플레이션까지 맞물려서 거의 이 소용돌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진단을 많이들 하세요. 더군다나 이제 청년 실업률이 뭐 21%가 넘었는데, 근데 여기에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쇄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더군다나 기업들은 나가고, 차이나 엑소더스 나오고, 또 자기 나라 기업들도 나가요. 대도망이라고. 네. 그냥 일부러 부도 내고 나가서 해외에서 사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 그래서 인구 감소에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중국 경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망 산업들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맥락상에서 이런 중국 경제의 맥락상에서 다른 산업들은 그렇게 뭐 투자할 만한, 혹은 우리가 뭐 그 중국으로 진출할 만한 그런 성격은 없는데,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기술적 기반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유망 산업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맞습니다. 맥락적 이해를 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중국에서 공장을 나와서 이동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지역들이 그 대체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그 지역이 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부상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이, 그럼 인도라는 이 나라는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는 어디도 붙지 않습니다. 어디도 붙지 않는다. 네.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이 처음 됐을 때부터 제3의 노선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그 어디에도 다시 식민 열강에 들러붙지 않겠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조금 힘겨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제3의 길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을 귀합했습니다. 네. 그때 귀합됐던 세력들 중에 여러 그 국가들과 제3의 노선이라고 해서 몇십 개국을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수장 노릇을 해왔어요. 네. 그 기조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금융결제 수단이 막히니까 러시아산 원유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러시아산 원유 싸니까 대거 수입하기 시작한 그렇죠. 게 인도예요. 하지만 중국과 국경 문제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 또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여러 가지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을 건 받아오고 미국한테 도움 받을 건 받고 도움 줄 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렇게부터 부르는 그 지역, 네. 인근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역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의 기축통화라는 말보다는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것까지 본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편제되기보다는 이쪽의 영역은 이제 내가 커버할게, 이렇게 하면서 인도가 선택한 선택지는 늘 다른 경로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책에서 해드렸었고요. 중국 경제를 혹시 김현익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진통이다. 진통. 예, 극단적인 위기는 안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위기는 없이. 예, 예. 네. 중국 경제는 어쨌든 그럼 이제 연착륙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네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르죠. 그동안 뭐 장기 평균이 거의 30년 10% 가까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저는 4 내지 5%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한 5년 정도는요. 네. 뭐 10% 성장하다 4% 성장하면은 어떤 사람은 경착륙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고성장에서 정성장으로 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다. 네.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춘 박사님은 중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되게 비관적이죠. 아, 비관적이세요? 네. 아, 벌써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라고 할 때 이 그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따르는 구매력의 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원유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이죠. 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특히 미국이나 한국의 대중 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어제 블룸버그 보니까 뉴질랜드도 그렇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산품 생산하는 게 없는 나라, 그날 공장이 없는 나라인데도 중국산 수입이 그렇게 주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 사슬망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어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김영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10% 최근에 5% 3%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제로는 아니니까 약간은 있다고 보면 적정 피셔 이퀘이션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질 성장률의 장기 평균을 가지고 적정 금리를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예금금리 1.5%거든요. 네. 그리고 LPR 이번에 뭐 인하 안 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되게 낮아요. 1.75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만성적인 금융 억압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적정 균형 금리 수준보다 예금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춤으로써 소비를 어떻게 보면 억압을 하고 저축을 유도하면서 저축 말고는 다른 투자의 대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게 낮은 금리로 조달된 돈을 성장에 투자하고 기업 설비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그게 한계 아니냐. 네. 수출길은 막혔는데 저금리 정책을 더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대규모 통화 공급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네.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정책이 세계 시장은 무조건 커질 거니까 생산 설비를 늘려서 캐치업하고 어떻게든 기술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자라는 전략인데 이게 순풍이 불 때는 너무 좋은 전략이죠. 네. 우리도 그랬고 중국도 좋았는데 문제가 한 5년 2018년부터 완전 역풍으로 바뀌었다면 자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판로는 막혀 있는데 그런 투자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잉 공급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과잉 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비어있는 신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연쇄적으로 돌면 저페니피케이션, 즉 일본화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즉 경제 전체의 과잉 설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억압되는 과정에 정책 당국이 또 신속한 어떤 대응을 잘 못해서 실기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30년 불황을 겪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때의 90년대 일본 같은 상황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가. 오히려 그때 90년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더 나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재정이 건전했는데 지금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까지 감안한 IMF 스텝페이퍼 보고서를 보면 약 135%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탈리아 레벨이에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과잉 공급에 더 나가서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져서 계속 무역 장벽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미안하다. 금융 자유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금융 자유화를 해서 소비 심리를 풀고
소비 억제 정책들을 풀고 국영기업 구조 조정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공작회의 나오는 걸 보더라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발 디플레 리스크가 네. 있고 이게 전 세계 물가를 그러니까 미국만 GDP 갭이 플러스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세상이 온 거 아닌가. 그러니 인플레가 날 수가 없다. 네. 라는 스토리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홍춘욱 박사님하고 뷰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중국 경제가 물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때 뭐 14%대 고성장 국가가 지금은 6, 5로 내려와서 또 내년은 한 4%대로 좀 성장률이 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어떤 뷰로 보면 이제 고성장 국가가 중성장 국가로 전환된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근데 그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는 부분을 좀 강조한다면 좀 우당탕탕한다, 꼬꾸라진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시그널들을 보면 저는 역시 단연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 물가보다 중국 물가가 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머릿속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론 수입 물가나 생산자 물가는 이미부터 마이너스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행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만 나홀로 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 신규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가장 두드러지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또 지표 한 가지가 FDI입니다. 예.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정말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중국을 떠나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좀 우당탕탕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현익 교수 혹시 또 뷰를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되면서 무역 전쟁하면서 관세 많이 부과했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바이든 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47%가 중국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미국 멕시코에서 예. 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미국 멕시코에서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제니 넬렌 재무장관이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서 상품을 덜 수입하고 인도, 뭐 베트남,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데서 좀 수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재들이 거의 다 중국산이더라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뭐 중국을 떼놓고 세계가 살 수 없다 그런 예.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서 2009년에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중국 경제는 9%, 2010년 10%나 성장해요. 예, 그때 이제 투자 내용을 보면은 예, 세계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평균 22%였습니다. 중국은 47%까지 올라가요. 가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거죠.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그때 너무나 많이 투자했죠. 중국 GDP를 뭐 시멘트 GDP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임 투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실 우리 97년 외환위기처럼 중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공산주의 성격상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금융연구소 소장하면서 중국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중국 자주 갔습니다만 그때 중국 고급 관리들도 만났는데요. 중국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정하고요. 그래도 제가 중국 경제를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중국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예요. 미국 69%, 일본 56%, 우리 46%.
중국 3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 경제를 보면 이제 GDP에서 투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소비 비중이 늘어납니다. 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1만 달러 돌파했고요. 작년에 이제 13,000달러 넘어섰거든요.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이 저는 극단적인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론을 조금 하자면 너무 좋습니다. 예. 허커우 제도, 그러니까 호구 제도라고 하는 인구의 이동을 이제 제한하는 공산주의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북한만 하더라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사실 북한 시민이고 북한 국민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본다면 정부의 통제 밖에서 자력갱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이 중국판 호구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억 6천만 정도였다가 이제 지금은 2억 정도로 내려온 바로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농촌 지역에 호구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데 세 가지 서비스를 못 써요. 주거 서비스를 못 쓰고요. 집을 못 삽니다. 교육 서비스를 못 쓰고 의료 서비스를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음성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해 호구를 가지고 있거나 베이징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적인, 특히 결혼 시장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호구를 쟁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소비도 부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전면적으로 그냥 호구 제도를 폐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빈집들 한 방에 해결될 거예요. 물론 이걸 왜 못하냐? 이유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카리스마 넘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거대 지방 행정부들이 독자적인 예산권과 독자적인 개발과 독자적인 금융기관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쌓아올 정도로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 자체에서 반대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1990년대의 도시 지역의 주택 개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폐쇄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는 일선도시 선전이라든가 또는 베이징, 상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싫어하죠. 또 이 사람들이 또 중국 공산당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자, 이걸 해결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90년대 일본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 허덕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고이즈미 개혁부터 살아났냐 하면 결국 금융기관 개혁 안 했다가 그걸 났잖아요. 예, 그리고 고이즈미 개혁 때 사실 살아나는 척 하다가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몰했는데, 중국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죠. 방금 김혜일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의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고요. 더 나가서 금리 자유화겠죠. 그거는 금리 자유화와 함께 호구 제도의 폐지 또는 뭐 인센티브를 축소, 이런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뭐 그냥 1선 도시는 아니지만 2, 3선 도시는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의 완전한 인구 이동의 자유 및 위계적인,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시민 등급이 있는 거죠. 그런 등급을 완전 폐지하는 정책을 쓴다면 중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21년 공동부유 뭐 이럴 때는 저도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실제로 중국에서 계속 호구제 개혁할 거란 이야기가 매년 나와요. 거기 정책 당국도 아는 거죠. 싱크탱크도. 그러나 왜 안 하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계급이 이미 신계급이 존재하는데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하는 정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원, 그리고 더 나아가 국영기업에서 꿀 빨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초저금리로 무제한 차입해서 마음대로 투자해오던 그 네트워크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뷰 중에 하나는, 어쨌든 IMF의 뷰도 올해 23년 중국 경제가 이제 5%, 24년 경제 성장률 이제 현재로서는 4.2%로 보고 있고, 2027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한 3%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나 OECD도 매우 비슷한 뷰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공통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 경제의 기여도가 23년보다 24년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도 중국 경제의 기여는 엄청나고요.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고 중국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결국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많이 둔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기여도가 많이 상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제를 놓고 논할 때 23년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부도 사태 이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무디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바꾸는 그 배경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만한 그런 시점이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가 뭐 계속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또 연쇄 부실로 연결되고, 그만큼 부동산 그 산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당장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뷰를 좀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국 경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비구이안 사태, 헝다 사태 정도는 아닐지라도 혹은 그 이상일지라도 중국 경제에 우리가 24년에 예의주시해야 될 어떤 도미노 부실이나 부도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을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혹시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이죠. 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저 중국 통계는 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90년대 우리도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많이 짓고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 GDP에서 부동산 건설업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였어요. 네. 중국 16%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다는 거죠. 네. 이거는 중국 공동 통계예요. 근데 뭐 언론에서 보면 그게 25%다.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디까지를 부동산 산업으로 볼 거냐에 대한 가정이 좀 차이가 가정이 있는 다른데 예. 공식적으로 그 GDP 발표할 때 네. 생산 측면에서 GDP 발표할 때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다는 낮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2008년에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중국하고 비교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때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금융회사들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물 부분이 금융까지 전이되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금융하고 실물하고 미국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융까지 전반적으로 위기가 저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할 만한 또 수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지금 카나쿠마리님께서 너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모두 듣고 소화해서 자신만의 격자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누가 맞추고 못 맞추고를 가지고 누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감동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정말 이게 아까 우리 두 분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제를 공부하는 자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닐까.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감동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에서 좀 위험하다고 할 만한 것, 혹시 홍춘욱 박사님,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또 연쇄 부실이나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국의 이제 금융 부실,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그런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24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일들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중국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 마음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막아가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막냐. 그러니까 디폴트를 내고 그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토지를 우리나라 옛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캄코에 매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좋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헝다가 얼마 전까지도 파산을 안 하고 있다가 최종 파산하는 걸로 홍콩 증시에서 처리되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습니까? 우리 옛날 기아차 부도 유예 협약이랑 뭐가 달라요? 예, 저는 정말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도면 부도지 무슨 부도 유예예요. 예, 그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신뢰를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환 보유고다. 그렇군요. 제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최근에 좀 줄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국내에서의 해외로의 자본 도피 시그널로 봐야 되죠.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본 도피 규모가 얼마냐? 이거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공식적인 정부 통계인 뭐 자본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를 제외하고 보면 미싱 데이터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 16년처럼 1조 달러에 달하진 않아요. 그때는 1조 달러 정도가 나갔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림자 금융 규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폭발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변동 및 특히 홍콩에서의 역외 위안화 환율의 변동이 나타날 때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또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네. 그건 한번 좀 잘 보자 정도입니다. 네. 뭐 저는 뭐 중국 경제, 미국 경제 판단할 때요. 네. 그냥 우리 수출만 보면 돼요. 네. 우리 저 국가별로 중국, 수출이 나오지 미국, 않습니까? 예. 네, 중국 비중이 2018년에 27%였어요. 네. 근데 올해 20%로 떨어졌고요. 미국 비중은 12%에서 18% 올랐죠. 네. 우리 수출일이 잘 되는 나라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10월, 11월, 12월 통계가 20일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으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는 중국 비중은 27%, 20%로 떨어졌고 미국 비중은 12%, 18% 올랐는데요. 중국 비중은 올라가고 미국 비중은 내년에 줄어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요. 그렇군요. 우리 수출만 보면 저는 세계 경제로 네. 다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미 수출 비중과 대중 수출 비중이 거의 만나기 직전이었는데, 그죠? 예, 20%, 예. 18%. 예, 그 정도 만나기 11까지. 직전이었는데 다시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혜 교수님도 가끔 봐주시지만 제가 즉시 분석이라는 거를 합니다. 근데 즉시 분석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그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물가가 발표되길 너무 기다리고 네. 미국 물가가 발표되길 너무 기다리니까 그걸 즉시 분석해드리니까 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근데 아까 불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8월 15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고요. 11시 반인가 10시 반인가 중국 실업률 발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월 15일 날 고용 통계가 발표되니까. 예, 예. 근데 그날 그 전달부터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초과하고 역사상 정점을 갱신하고 2번 연속 갱신했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또 갱신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이제 즉시 분석하려고 라이브를 틀었는데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발표를 안 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는 제가 혹시 뭐 발표 시점을 잘못 생각했나 했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발표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발표를 안 하잖아요. 역사적 순간에 같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드린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 같다. 그런 적을 많이 보지 못했었으니까. 중국 통계는 어느 정도 네. 좀 할인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GDP를 발표하는데요. 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합니다. 발표 시점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GDP 통계를 그렇게 빨리 집계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러네요. 우리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네. 또 나중에 최종까지 4번을 거쳐가지고 확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한 번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러네요. 미국도 이제 속보치, 확정치 이렇게 네.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리바이즈도 한번 하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 연도 변경이라든가 체인 타입인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네. 계속 그 발표할 때마다 과거 성장률을 조금씩 바꿔요. 네. 바꿔요. 근데 중국은 그때 기준 연도 한번 변경할 때 크게 한번 바꿨던 기억 말고는 네. 리바이즈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재수정을 안 해요. 그런 거는 결국 보고 숫자라는 거죠. 네. 각 지방 정부의 보고치를 보는 거죠. 네. 참 이 중국 경제 그 불투명성, 통계 발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성 이런 부분 좀 아마 이렇게 저랑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불투명성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참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까지 나오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한국 경제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 문제든 기업부채 문제든 그 문제, 어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안살림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나름 해결하려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짧게라도 그런 대안을 살짝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이주열 총재 시절이죠. 네. 이주열 총재 시절에 예. 너무 금리를 낮췄어요. 너무. 네. 예. 20년네요. 그 전서부터. 그 전부터. 네. 박근혜 이게 이주열 총재가 박근혜에서부터 두 텀을 했잖아요. 예. 8년을 코로나19 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19년에 훨씬 전서부터 예, 했어요. 예, 2010 내 생각에 2015년 예. 그러니까 그 최경환과 그의 팀들서부터 맞네요. 예. 하면서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금리의 정성화가 돼야 된다. 네. 제자리로 갖다 놔라. 그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못 갖다 놓는 거예요. 왜? 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그래서 아니 일반 사람들이 금리 싸다고 돈을 막 빌리고 네. 막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국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국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낮다 싶으면은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안 올리는 거예요. 네. 그건 안 올리고 어떤 식으로 했냐? 가계대출 5% 이상 늘리지 마. 네. 그게 2021년에 나온 조치입니다. 금융규제로 해버렸네요. 왜? 그러니까 5% 이내로 해. 그런데 그때 이미 5%가 다 넘어갔었어요. 네.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5%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오히려 소환을 해야 돼. 그래서 2021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가 그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막 한 며칠 은행에서 막 돈이 갑자기 막 말라지면서 결혼도 못했어. 결혼식을 못 올렸다니까. 돈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를 충격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올려야 된다. 근데 21년도, 22년도는 잘 올리더만은 금년 들어와가지고는 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1월이 끝이고요. 끝이고, 그 2월부터 안 했어요. 동결했지. 안 했어요. 네. 지금 벌써부터 또 시장에서는 뭐 내려야 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정부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금리차가 2%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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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 뭔가 상생금융이라 해가지고 막 은행들을 쥐어 짜잖아요. 네. 그 취약계층을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출금리를 조금 낮추고 네. 예금금리는 더 많이 낮추는 거예요. 그 네.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냐?
예금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예금주들한테 돈 뺏어갖고 취약계층한테 도와주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면에서 정상화 필요하다. 즉 금리가 조금 낮으니까 올려줘라. 네. 그러면 이자 못 갚는 사람은 단군일에서부터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이자를 조금 순연시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접근하면 된다. 상환 능력 보존시켜주면서 네. 금리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좀 높여서 네.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가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금리 정상화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금년 2월서부터 지금 계속 3.5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동결이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3.5%의 기준금리는 너무 낮다. 좀 조금 낮다. 정상화, 예를 들어 4%나 그 이상으로 이게 조금 다른 결이지만 미국은 인하하려는 스탠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24년에 근데 일본은 또 금리를 인상하려는 그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일본이랑 우리랑 정도만 틀리지. 그렇죠. 일본 너무 오래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맞아요. 조금 올리자 이거고 예. 우리도 3.5는 너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올리자 이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결로서도 우리가 금리의 정상화, 지금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다라는 좋은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채 문제가 우려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금융정책을 통해서 뭔가의 재정정책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경제 내부 안살림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바깥살림도 좀 봐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이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바다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교수님 뭐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대담으로 여러 번 뵀지만 제가 인상적인 대담이 2019년이었나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우리 곽수정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했었던 그 주제가 미중 패권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을 앞에다 두고 또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미중 패권 전쟁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가늠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서 74년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정상화 핑퐁 야구를 했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은 미국이 무시했어요. 네, 그렇죠. 완전히 무시했죠. 너 뭐 인구만 많지. 너 미개하지 않냐. 뭐 시스템이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 계속 중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가 이미 그때서부터 앞으로 중국은 굉장히 미국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어바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70년대, 80년대 내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대다수의 미국 경제 정책 무시했죠. 이걸 픽업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2016년도 대선에서 그 사위가 이제 워낙 그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 좀 뭐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막 하니까 학자들이 잘 안 붙죠. 안 붙으니까 이게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 사위가 쭉 이게 서치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그 나바로라는 교수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잡아먹을 것이다. 미리미리 손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갖고 트럼프에서 소개시켜 주니까 트럼프도 좀 황당한 사람이지만 나바로도 되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할 때 그걸 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백악관에 경제 이 무역 담당 책임자로 시켰죠. 그게 2016년, 17년도에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철학이 뭐냐? 중국이 있는 한 네. 미국은 이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죽여야 된다. 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늦게 그걸 알았다. 네. 그래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나바로 교수가 제안한 네. 무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상대국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겁니다. 그게 1961년도에 쿠바 사태 때 만드는 법인데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어요. 없었다고. 그러다가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기로 해서 중국을 때려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죠. 국가 안보를 이로 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첫 번째 아이템이 철강이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네요. 예, 그래갖고 철강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제 상무부가 서너 개의 안을 낸 거예요. 네. 첫째, 지금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을 20% 줄이거나 맞아요. 20% 코타를 하기가 줄이는 걸 못하겠으면 관세를 25% 물리거나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트럼프가 관세 물리기로 하자 해가지고 24%이던 것을 25% 해가지고 관세를 물리기로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핵심 5대 대미 수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난리가 난 거죠. 2017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때. 그래갖고 김현종 무역 대표부장이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25% 관세는 안 묻는 대신 우리는 쿼타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쿼타를 지난 3년 평균치에 20%를 줄이는 걸로 우리는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나쁜 방법이에요. 네. 나쁜 방법입니다. 차라리 받으려면 관세를 받아 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해서 제일 먼저 철강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어요? 두 번째로 자동차. 그래갖고 자동차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 미국의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쿼타를 줄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물리거나 이러다가 이게 유야무야가 된 이유가 뭐냐? 쿼타를 하든 자동차 관세를 물리든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올라갔죠. 예. 철강 가격이 올라가도 국민들이 뭐 근데 철강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지 뭐 자동차는 당장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할 거다 하고 선거 뒤로 미룬 거예요. 아. 그런데 결국은 낙선을 했잖아요. 네. 기대하십시오.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거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올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그 정치가의 컨센서스는 네. 트럼프가 남겨준 가장 큰 공헌이 뭐냐? 중국 가만 놔두면 미국이 없다. 네. 그걸 트럼프가 남겨주고 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은 트럼프가 불을 당겼고 민주당이 거기다가 땔감을 갖다 스토크해가지고 네. 불을 더 키운 거죠. 결론.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중국이 완전히 거의 뭐 완전 폭망할 때까지 예. 중국 경제는 미국으로 견제를 받을 것이다. 너무 생생한데요, 말씀이. 예. 자,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가 어쨌든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11월에 있고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미국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도 역시 그걸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을 앞에다 두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강하게 좀 때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패권 전쟁으로서 좀 뭐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중국도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을 어떻게든 무력적으로라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좀 펼치고 있는데 혹시 대만을 놓고 좀 격돌하거나 하는 그러면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공급망 대란이 다시 온다든가 이런 우리가 염려할 만한 것들까지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대만을 침공할 거냐 무력적으로 네. 가능성 10%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없다. 예. 다만 미국이 대만을 두둔하거나 미국이 대만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오고 가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말싸움은 치열해질 수 있어. 말싸움은 치열해질 수 있지만 무력적으로 없다. 네. 전 그래서 네. 대만발 3차 전쟁은 네. 아무도 안 원한다고. 네. 미국조차도 원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거라서 저는 무력 긴장은 저는 양국이 다 피하는 거라서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게 뭐 본토 것이든 외국에 출자한 기업이든 간에 네. 이것 좀 고사시켜야 되겠다. 예.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걸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뭐냐? 반도체를 완전히 서구 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산업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 즉 AI나 반도체나 또 뭐 심지어는 바이오나 이런 쪽에 미국의 견제는 네. 점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분야의 그동안의 관계는 서서히 눈에 안 띄게 손절하고 나오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 반도체 쪽은 중국이 자립해야 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반도체가 완전 폭망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중국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인구나 뭐 이런 면에서 스스로 스탠다드가 다른 어떤 반도체를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뭐 미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목을 쬐면 중국이 폭망한다 100%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네. 어쨌거나 간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서방 세력의 도움이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래전서부터 고안을 해왔을 거란 말이죠. 네. 일단 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거래하거나 중국하고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미중 패권 전쟁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럼 중국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뭐 충분히 꼬꾸라졌을 때 그때까지는 미국이 어쨌든 강하게 중국을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금 성장률이 올해 5.0, 내년 4.2 계속 성장률이 이제 똑똑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IMF 전망치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는 세어 봐야 될 거다. 잃어버린 중국. 지금 벌써 한 2, 3년 지금 잃어버렸죠. 네. 5% 아래로 중국은 5% 아래로 내려온 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 것만 남아있지. 네. 중국이 다시 뭐 6% 성장, 7% 성장은 꿈 깨라.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네. 그래 봐서 서서히 슬라이드 하면서 네. 중국의 빛이 저는 계속해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그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돌파구를 찾겠죠. 네.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따라서 그런 노력에 따라서 전 세계는 진짜 양국화될 것이다. 친소중, 네. 친서구 네. 이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느 쪽이 대세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서구 세력이 대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중국은 쪼그라드는 일만 남아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IMF 전망치로만 봐도 지금 현재 전망치가 이제 최장기로 봤을 때 27년인데 27년까지의 장기 전망으로도 중국 경제는 이제
퍼센트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차이나 엑소더스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 속도가 둔화되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이 있죠. 인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성장세는 좀 높게 유지되는 그러겠죠. 이런 흐름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 혹은 이제 수출 대상국 이런 우리 대내적인 살림살이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떻게 관계를 취하면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살아남거나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사실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그런 그래도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색무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물처럼 네, 색깔이 없어야 돼. 무색무취.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지난 정부의 너무 친중국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친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색깔이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가 그래줘야 된다.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정부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즉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얄미울 정도로 쟤네들 생각이 뭐지? 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교력이라는 거죠. 그러죠. 말씀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그 외교 정책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본이 지난 40년 동안 네. 미국도 친한 것 같은데 또 중국하고 얘네들이 속내가 뭐지 이런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표대하게 친중국이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그랬어. 제가 그때 박근혜 정부 내 마음은 조금 아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막 중국에 뭐 국경절에 막 가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막 뭐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진짜 미국이 많이 화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친미로 갔고, 그 친중으로 갔고,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뭐 또 너무 표대하게 친미로 가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첫째 어느 장단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는 철저히 외교하고 예. 장사를 분리해 줘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해요. 우리는요, 얼굴 보면은 저게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사 상술이 좀 약한데,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친일 막 친미하면서도 중국을 안 실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일단 장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무색무취했잖아요. 네.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친중이면서 친미면서 친일이면서 이제 그런 그 스탠스를 특히 정부가 대통령이 정말 스마트하게 그걸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딱 얼굴만 보면 이게 친일인지 친미인지 친중인지 바로 읽혀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세련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정리가 안 될 지경인데 일단은 무색이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흔히 표현한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strategic ambiguity. 이걸 적어도 산업부는 뭐 실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교부는 어쨌든 중립을 쓰고 유연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흔들릴 때마다 정말 교수님 잘하시잖아요. 기업들 많이 만나시고 강연도 가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기업이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바로 잡아야 경제 주체들이 잘 이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정부가 흔들리니까
기업도 가게도 다 흔들리는 모습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이제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약한 고리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한국을 둘러싼 이런 대외적인 환경도 잠깐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한국 경제 위기인가? 우리 교수님이 써주신 2019년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책의 링크를 이제 고정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만, 퍼펙트 스톰이 왔습니다. 맞죠. 예, 2019년에 그 책을 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왔습니다. 한국 경제 뭐 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 위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달러가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간에 몰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한데 네. 그게 달러 중심의 체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로 인해서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글로벌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붕괴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하지 않, 이 달러 시스템이 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때로는 불공평할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고하게 짜여진 이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것이다. 다만 영원히 이게 이 달러 시스템이 지속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이게 분명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떤 외적인 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이 달러 시스템이 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나 세력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당장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외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적인 미국 시스템 내부의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떤 팩터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오히려 달러의 지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외적으로 과연 도전을 받아서 달러가 무너지겠는가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유로존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그런 전망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유로가 달러를 상당히 유업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그랬죠. 예.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있을 때였는데 하여튼 대대적으로 그때 많은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면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2010년도 유럽 위기,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재정 위기를 유럽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유로의 한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유로존은 이제 단일 통화를 유로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이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은 각 국가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이제 통합이 돼서 연방 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이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유럽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그리스랄지 이태리랄지 그런 이제 여러 나라의 재정 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유로존에 대한 이제 어떤 불신감이 좀 많이 싹트서 이제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좀 많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유로의 어떤 위협의 어떤 정도를 좀 약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이제 일부에서 인식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인데
중국은 분명히 이제 엄청난 야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심은 지정학적인 야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든 이제 약화시켜서 중국이 또는 그의 버금가는 어떤 패권권을 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어떤 이제 강력한 국제 통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패권 국가가 말하자면.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는 어떤 그 위안화의 그 사용을 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통화 수합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안화를 공급도 하고 어떤 사용 빈도를 좀 높이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위안화 표시 뭐 그 오일 선물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해서 아무튼 그 원유 거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제 그 renminbi 위안화 사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국의 나름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자국 나름의 그 CIPS라고 일종의 국제 결제 금융거래 메시징 시스템도 도입도 하고 또는 뭐 이제 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크레딧 카드 시스템도 만들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그 발행하는 이제 소위 그 디지털 통화죠. 그거를 이용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몇 개 그러니까 달러를 매개하죠. 달러를 중간에 끼지 않고 매개 통화로 쓰지 않고 직접 어떤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작년에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몇 개국들이. 그래서 상당히 실험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그 위안화나 다른 나라의 통화의 사용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금 그 제가 본 바로는 금년도 10월 달 그 기준 자료를 보면 그 스위프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결제에서 좀 위안화의 사용 빈도가 좀 3%가 안 돼요. 최 지금 10월 말 보면 그게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4% 미만, 뭐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뭐 3.5% 정도 나오고, 근데 지금 뭐 10월 말 같은 경우는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59%, 그러니까 뭐 거의 60% 육박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또 중국과의 어떤 다툼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세계의 어떤 기축통화국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말씀하신 그 야심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을 좀 억압하기 위한, 당연하죠. 통제하기 위한 또 나름의 본심을 또 갖고 있다. 야심과 본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어쨌든 실물 경제 면에서는 특히 대외 거래, 무역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해 왔고 압도한 지 꽤 됐고요. GDP 규모로 보면 2위로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 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기축통화국으로서도 지위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 CBDC 발행을 통해서 또 국제 간 결제를 좀 추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프리카도 포함이죠. 이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왜냐하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이니까 그런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이게 또 공격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달러의 패권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오일 달러, 오일의 역할도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또 길게 가면 또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페트로달러, 이 달러의 어떤 그 힘을 좀 빼기 위한 움직임에서도 그게 또 중요하고, 또 브릭스와도 자국 통화로 이제 우리끼리는 결제하자. 브라질과도 러시아와도
달러를 빼는 움직임을 예. 계속 가져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전방위적으로 예. 어쨌든 다양한 미국과 어떤 대결 구도를 갖기 위한 예. 위안화의 어떤 야심이 좀 발휘되는 예. 국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체 100% 거래에서 4%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0%에서 1, 2%에서 3%, 3.5%까지 오고 있는 경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정말 무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물론 달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였으니까 역시 이것도 언젠가는 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위안화의 야심,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대단히 좀 중요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소위 이제 금융 경제, 금융 분야 섹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이제 그 국제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그 실물 경제에서 사용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어차피 이제 그 뭐 어떤 결제 통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중국이 이제 무역 대국이고 이제 무역 거래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이제 런민비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저절로 이제 위안화의 비중도 많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함정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현대 경제는 고도로 금융화된 경제 시스템인 거죠.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물 경제 거래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 금융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워낙 압도적인 거예요. 이거를 위안화가 파고들어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는 그 시장에서 중국이 뭐 이제 위안화를 이용해서 뭐 상품 거래에 외국의 채권을 사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예를 들면 위안화로 중국에 있는 뭐 중국의 주식이나 뭐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 또 위안화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이제 금융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직은 중국의 어떤 그 금융 파워,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실물 경제가 아니라 바로 금융 면에서. 저는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해서 글로벌 이제 패권국가로 등장을 하려면 결국 이 금융 파워를 길러야 된다. 금융시장을 키워서 위안화로 된 금융상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여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기 전에는 단순히 뭐 오일을 페트로달러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유 거래가 물론 비중이 크지만 전체를 합친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 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특히 중국 위안화의 어떤 그 야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야심이 올라올 때마다 싹이 잘라지고 맞아.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뭔가 그것을 이제 짓밟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속 좀 싹이 올라오면 짓밟히고 올라오면 짓밟히고 하는 형국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긴 시간 우리 달러의 힘 김동기 저자님, 변호사님과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특히 달러의 힘, 패권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위안화의 그 야심 이런 것들도 좀 해석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 봤는데요.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23년 끝자락, 24년 초 예. 굉장히 금융부실 문제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증된다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방책이나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당장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그 뭐 이렇게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행히 최근에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가면 그 단기 외채 비율이 대단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외채를 관리만 잘하고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선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좀 활력을 되찾아서 우리 우선 실무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 좀 여러 뭐 우리 뭐 시민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으로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 그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제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수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영역에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한테 많은 경쟁력도 상실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내수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성숙된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외교 이런 좀 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좀 파이를 어떻게 좀 키워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조금 막연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좀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또 그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좀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된 체제 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태계 하에 놓이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그 생태계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한 소위 말하는 혁명이죠. 교육혁명이든 금융혁명이든 어떤 종류의 어떤 근본적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 독자분들은 단순히 이제 이 저자분의 의견만 듣는 것보단 서로 의견을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의견도 좀 조금씩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달러의 힘의 이 책에 추천사를 좀 남겼어요. 그래서 추천의 말 살짝 일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추천문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달러의 어떻게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나갈 필요가 있고 본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추천문의 마지막 문장이 자금 유출과 외환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 대응법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남겨드린 이 추천문 그대로 또 우리 저자분,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 통해서 달러의 어떤 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이용하고 여러 도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의 싹을 계속 잘라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금융전쟁 속에서 그런 어떤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가늠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큰 기조적인 통합 패권의 흐름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